전북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LH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LH 전 현직 직원 가운데 전국 첫 구속 사례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발판이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저수지 소식을 전한 부안과 무주, 순창, 고창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만 사흘 동안 30명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교육당국은 모든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사 1명이 확진된 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는 전주 3곳과 진안 1곳, 검사자 수만 1,000명이 넘었고 300명 가까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가 집중된 전주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과 6학년 학생과 교사, 가족은 물론 주변 학원 등으로도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이 학교를 포함해 전주와 진안의 초등학교 등 3곳이 2주간 전교생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가 20%를 넘는 만큼 숨은 감염자로 인한 추가 확산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말고 기타 다른 어떤 학교에서도 이미 골마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월요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그 시설에서 150명의 그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2주간 방과 후 수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700명 늘었습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는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700명대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쌓인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현재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만 330건, 광범위한 검사 등을 통해 전파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수도권 거주민 5,002명을 조사한 결과 26명에게서 항체가 확인돼 항체 양성률이 0.52%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이병장정 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적 없는 항체 보유자가 8명 확인됐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2차, 3차에 걸친 코로나19 집단 유행의 영향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이 혈전과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던 초중등 보건교사 등과 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 접종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라북도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화훼와 겨울수박,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업종입니다.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읍면 동사무소에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은 다음 달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받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납품비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본사와 광주광역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경기도청 전 투자유치팀장 A씨. 의혹이 제기된 땅은 왜 구입하게 되신 건가요? 가족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어떤 점이 억울하신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A씨는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 회사와 장모 명의로 용인 원산면에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시세가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A씨를 고발하자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투기 의심 부동산 8필지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전주지법에선 완주 삼봉지구 관련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오후에는 경북 영천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 현장 납품 비리와 관련해 LH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납품업체 등 6개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퇴직 간부 공무원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와 광산, 서구청 등 6개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LH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최초 투기 의혹이 제기된 1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광명 노은사동 집단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석된 LH 직원과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기소 전 몰수 보전이 법원에 청구돼 이르면 내일 영장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전국 첫 구속 사례로 앞으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A씨. 얼굴을 가린 채 법원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개발 정보 이용해서 땅 사신 거 맞으세요?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일대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의를 빌려 사들인 토지는 3필지.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LH 전북본부 소속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B씨 역시 지난 2017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에 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가족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B씨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LH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책임 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감면제는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범죄 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의 책임 감면을 요구할 때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 신고자가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 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에서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포함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입장문을 살펴봐 달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재보궐 선거 윤곽이 드러난 이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큰 야당의 압승에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LH 사태 수습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분위기 쇄신용 개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만 남겨두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년 이상 자리를 지킨 장관들에 대한 후임자 물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를 총괄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하고 차기 당대표 선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해 쇄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도부 총사퇴가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며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5월 중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6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도 다음 달 2일로 일주일 당기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퇴임했습니다. 취임 10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도 겨냥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든지 그것에 더하여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곧바로 차기 당대표 선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 위원장은 당분간 아무 일정이 없다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연인으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2년간의 준비 끝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두 차례 실패를 거울 삼아 시내버스 공영제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전주시는 완주군과 복잡하게 얽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간선제를 도입했지만 불과 2주 만에 원상 복귀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 소통과 협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는 6월 완주 이설을 시작으로 9월 소양과 상관 구의, 내년 9월에는 삼례와 봉동 용진 등 군 전역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완주 전 지역을 다니던 전주 지역 시내버스를 주요 환승 거점까지만 운행하되 각 마을 단위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주 역시 오는 9월부터 14개 주요 노선에는 전철버스, 주요 시장이나 신시가지, 대형병원 등 39개 노선에는 도심버스, 나머지 농촌마을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노선은 123개에서 53개로 60% 가까이, 차량은 408대에서 356대로 10% 이상 줄어 한 해 83억 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서 전주시는 지간선버스가 도입되면 1인 평균 시내버스 통행 시간은 28분에서 25분, 환승 대기 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 두 지자체나 지방공사, 시설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공영제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5개 운수업체는 전주, 완주 지간선제 추진과 병행하여 전주시의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재정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상생과 협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주시와 완주군의 버스 노선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간선제 쉽게 말하면 전주 지역은 전주에서 또 완주는 완주에서 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요 노선은 지금처럼 시내버스가 또 이제 마을 단위 노선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요? 네, 우리 전주 시내버스는 총 123개 노선에 40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가 넘는 210대가 완주군 소재와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드물고 승객이 많을 때는 한때 시내버스가 호황을 누렸습니다만은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승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렇게 날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 시대적인 교통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주 완주 지간선제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네. 전주와 완주의 대중교통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두 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주요 쟁점이 어떤 부분이었죠? 전주 완주 지간선제는 지난 2004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주 완주 간 소통이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목적지까지 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고요. 네. 완주군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버스를 최소 비용으로 완주군까지 많은 차량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이 노선권이 업체 측으로 가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일명 전주완주 지간선제 상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인원은 12명인데요. 전주시와 완주군 버스업체, 시민단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간선제 시행 시기와 방법, 노선 개편안 확정, 그다음에 재정 분담 등 제반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주 완주 지간선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그다음에 행안부 빅데이터 분석팀에 의뢰해서 효과 분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는 6월과 9월 단계적으로 이 지간선제를 확대할 계획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시내버스 공영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주 완주 지간선제가 성공이 되면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이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영제로 할 수도 있고 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영제나 민영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마을버스를 2020년 11월부터 14대로 6개 지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전주 완주 지간선제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첫째는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도 상당한 기간 혼란 기간에 빠질 수가 있고 네. 또한 버스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차에 따른 운전은 해고라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완주군에서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금년 6월에는 이서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9월에는 구이, 상관, 소양 지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까지 3내 봉동, 용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노선 개편에 따라서 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이 보조금도 줄을 텐데 이 버스업체들은 어떤 좀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시내 버스 업체에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주 완주 지간선제가 시행이 되면 일부 노선이 이제 폐지가 되고 버스 감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랬다
따른 감차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취소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용역이나 타 도시 사례를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전주 KCC 전창진 감독은 주장 이정현의 역할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규리그 MVP 송교창 선수는 반드시 플레이오프 챔피언에 등극해 통합 우승을 달성하겠다며 필승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감독과 주전 선수가 모여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 정규리그 우승으로 4강 플레이오프에 선착한 전주 KCC 전창진 감독은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CC는 4위 오리온과 5위 전자랜드 간 6강 플레이오프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 두 팀 모두에게 상대 전적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승자와 경기를 치를 것인데 그 두 팀이 꼭 5차전까지 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 감독은 구체적인 전술에 대한 말은 최대한 아끼면서도 팀플레이로 매 경기를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직력이 구심점으로 노련한 이정현의 해결사 역할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이정현 선수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경험도 많고 또 어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라서 정규리그 MVP 송교창 선수는 시즌 초반 자유투 부진에 대해 조언을 해준 하승진 선배가 꿈에도 나온 것 같다며 뛰어난 입담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또 팬들의 추천에 따라 세리머니를 할 거라며 통합 우승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규리그는 50%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50%는 또 이제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가 남았기 때문에 꼭 이제 통합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KCC는 오는 21일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에 대비한 상대팀 분석 등 통합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과 전북 평화회의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가 군산 하재마을의 땅 200만 제곱미터를 군산 미 공군기지에 넘기기 위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국방부는 외교 관련 사항이라서 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땅 제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하재마을의 주민 대부분은 국방부가 탄약고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지난 2001년 땅을 사들인 뒤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은 정부가 결정하면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노예로밖에 여기지 않는 권위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곳곳에서 설치된 농업용 폐비닐 집화장이 몰래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무주 지역 70개 폐비닐 공공 집화장마다 생활 폐기물과 건축용 폐자재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주군은 농업용 폐비닐을 더 자주 수거하고 불법 쓰레기도 치우겠다면서 주민들도 일반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열린 순창입니다. 신문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순창군의 푸드플랜 관련 기사를 실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인 인구와 홀몸 노인 비율이 높은 순창 지역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 공공급식 도입을 제안하고 순창군 먹거리 군민연대를 통한 민간 차원의 역할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북미에서 시작된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며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한 마을에서 260m 떨어진 곳에 축사 건립을 추진해 반발을 사온 전남 영광군 축산업체가
대체 부지를 찾기로 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 영광 지역에 축사를 지으려는 사업자가 고창군 주민 민원과 고충을 고려해 다른 땅을 찾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축사 예정 부지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행정 심판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변산면 운산 저수지가 낡고 오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신문은 만든 지 60년이 넘은 운산 저수지 뚝 양끝 하단부가 물이 셀 만큼 낡아 안전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 때는 범람 직전까지 저수지 수위가 올라 뚝 아랫마을 주민들이 대피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수지 뚝에서 물이 생긴다면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선 정말 불안할 것 같은데 운산 저수지 상태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운산 저수지는 195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62년 된 저수지죠. 현재도 방조제 양쪽 끝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런 상태다 보니까 당장 뚝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년과 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도 안전성을 조사 중에 있고요.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따를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가 참 심했죠. 피해도 많았었는데 네네. 대피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 긴박한 상황,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제방 아랫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저희 취재 도중에 만났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제방 옆으로 난 여수로가 넘치자 한밤중에 직접 제방에 올라가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위험을 직감하고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친지집으로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 이장님도 종종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제방이 넘칠 것 같으면 피하라는 마을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여차하면 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언질도 계속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잔잔한 호수 같지만은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 주민들이 네. 수년 동안 민원을 넣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동안 왜 이게 해결이 안 됐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농어촌공사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온 것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반면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 주민들은 수년간 개봇을 꾸준히 요구했다고 하는 반대적인 주장입니다. 공사 측은 관리하는 저수지가 많고 대체적으로 노후한 상태라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리도 하고 개보수도 점차 늘리겠다고 추가로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위험도에 따른 저수지 순서도 아직은 없고 여러 저수지에서 나오는 흔한 민원으로 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합니다. 공사의 안일함이죠. 더불어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늘 부족하다고만 하는 공공기관의 관행적인 자세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상황이 이쯤 되면 부안군이나 부안군 의회도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부안군은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전달자의 입장에 그치는데요. 마을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장은 면사무소에 말하고 면사무소는 공사에 말했다고 하는 떠넘기식 민원 처리가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요구해도 안 될 것인데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자포자기식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이 지역 군의원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심각한 일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국회의원과 논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어찌 보면 뻔한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이게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특별위부세 등 별도 예산이 이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율하거나 확보하는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후보지의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며 재보선에서 나온 공약들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사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법률 개정안이 이번 달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반사회적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엠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지난 2019년 텔레그램의 엠번방을 만든 뒤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올렸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천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부모 3명을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방망이 처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고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백신이 특이한 혈전 생성의 사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기존의 백신 접종 권고는 유지했습니다. 이호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과의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한 혈전 생성이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백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부작용 사례로 등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권고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Specific risk factors such as age, gender, or previous medical history of clotting disorders have not been able to be confirmed as the rare events are seen in all ages and in men and women. 유럽연합은 각국이 유럽의약품청의 결론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백신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지금까지 희귀 혈전 사례가 79건 발생했고 19명이 숨졌다는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30살 미만 젊은 층에게는 가급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e are not advising a stop to any vaccination for any individual in any age group. We are advising a preference for one vaccine over another vaccine.
일부 유럽 국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재조정했습니다. 스페인은 60에서 64세에게만, 이탈리아는 60세 이상, 벨기에는 56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백신안전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 세계에서 2억 회 접종됐지만 혈전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혈전 관련성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하늘에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열기가 금세 식는데요. 내일 아침 전주 4도, 장수 0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동부 내륙은 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무주와 남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원 등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4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군산과 부안 17도, 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눈이 흩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스크에 이어 거리 두기 그리고 백신의 시간까지. 그런데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큽니다. 풍전등화, 정부는 지금 상황을 바람 앞에 등불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방심이 키운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지 않도록 방역의 끈 더 단단히 조여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